솔로몬 제도 남쪽의 과달카날과 동부 뉴기니 남쪽의 부나고나를 상실한 일본군은 81호 작전을 통해 총 3개 사단을 새로 투입해 동부 뉴기니 전반에 걸쳐 방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먼저 51사단의 일부로 구성된 오카베 지대가 내륙의 와우 지역을 공격했으나 실패했고, 비슷한 시기에 더 북쪽에서는 외곽 지역에 20사단의 절반가량이 상륙해서 북부 뉴기니 방어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의 반격을 위한 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943년 2월 초 라바울에는 일본 육군 참모차장 타나베 모리타케 중장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 목적은 2월 초에 행해진 과달카넬 철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또한 동부 뉴기니 관련 작전 준비를 감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타나베 참모차장은 솔로몬 뉴기니 지역을 관할하는 제8방명군 수뇌부에 대본영은 동부 뉴기니 지역 작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태평양에서 1943년 초에 겪은 연이은 패배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제8방명군에 비행장 및 도로 건설, 방공, 철저 등 여러 요구사항들을 전달합니다. 사실 일본군 수뇌부는 단지 수비만이 아니라 포트 모레스비를 다시 한번 공략하기를 원했는데요. 대본영이 원했던 방법은 바다로 갈 수 없는 만큼 다시 용로를 통해 공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후 동부 뉴기니 지역 작전의 실행에 관해 일본군 수뇌부와 제8방명군 간의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타나베 차장은 라바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2월 3일 스기야마 참모총장에게 보낸 전문에서 뉴기니 작전에 대해 현지의 의견이 중앙과 좀 다른 것 같다는 말을 합니다. 타나베 참모차장은 2월 15일에 도쿄에 돌아와 귀환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제8방명군이 뉴기니 작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발언을 하고, 제8방명군이 그동안의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는 언급도 안 했고, 동행했던 또 다른 참모는 제8방명군이 포트 모레스비에 대한 차후의 공격을 기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뉴기니 작전의 방향에 대한 수뇌부와 제8방명군의 의견 차이는 이마무라 히토시 제8방명군 사령관의 전후 회고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마무라 사령관은 당시 대본영의 태도로 보아 뉴기니 지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동안의 보고로 뉴기니 작전의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당시 대본영의 양심을 의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보급을 경시하는 고질적인 풍조가 육군대학교에서 잘못 가르친 때문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전에 과달카날 철수 명령을 전달하러 갔던 이모토 쿠마오 참모는 이에 대해 대본영이 뉴기니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매우 초조해하는 태도를 보였고, 작전의 난이도를 실제보다 훨씬 쉽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뉴기니 현지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대본영의 태도는 이후 이곳에서의 일본군의 작전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본영의 의도대로 포트 모레스비를 점령할 수 있느냐와는 관계없이 육군 3개 사단을 동부 뉴기니로 배치하는 81호 작전은 1월 19일 외곽에 24단의 절반 이상을 상륙시키면서 본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상륙한 24단의 79, 80 보병연대는 각각 4,32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야포병 26년대는 2,56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곽에 상륙한 24단은 최소 1만 1천 명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팔라우에 남아있는 아직 상륙하지 않은 부대까지 합친 제24단의 총 병력 규모는 약 2만 1,000명이었습니다. 81호 작전의 두 번째 상륙 작전에는 제41사단이 해당되는데, 이 병력들은 2월 20일부터 26일 사이에 이전에 24단이 상륙했던 외곽에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24단의 나머지 병력은 3월 초에 마당에 상륙할 계획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계획에 문제가 없었는데 일본군은 51사단의 상륙과 관련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군은 51사단을 마당에 상륙시키느냐 아니면 더 밑으로 내려와서 라에에 상륙시키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51사단의 상륙은 1943년 3월 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81호 작전 계획을 사실상 만든 사람은 스기타 이치지 중좌로 당시 제8방명군 참모였습니다. 일본군이 51사단 상륙 지정과 관련해 고민하던 시점은 2월 중순으로 이미 오카베 지대가 와우에서 패해 살라마와 인근으로 퇴각한 시점이었습니다. 스기타 참모는 전후 회고에서
이미 2개 사단이 최전방에서 좀 먼 지역에 상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51사단만이라도 전방에 바로 상륙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당에서 라해까지는 직선거리만도 215km 정도였습니다. 마당이나 외곽은 연합군 공습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했지만 라해에 바로 상륙시키는 것은 바로 한 달 전 오카베 지대가 대규모 공습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위험천만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이 와우에서 살라마와 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라해 지역 방어를 한시바삐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결국 51사단의 상륙지는 라해로 결정되었습니다. 세기타 참모는 이 당시 51사단의 라해 상륙 성공 확률을 40%, 실패 확률을 60%로 보았고 잘해야 5대5 확률이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8이 재수가 좋다고 생각해 작전명도 81호 작전으로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전 계획 수립에 참가했던 다른 참모들도 성공 가능성보다는 필요성에 의해 51사단의 라해 상륙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작전 계획이 확정된 것은 1943년 2월 14일이었습니다. 일본 육군으로서는 무언가 불안한 결정이었습니다. 51사단 수송에 대한 항공 호위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육군 항공대는 와우 공습 등에서 큰 피해를 본 이후라서 해군 항공대의 수송선단 보호를 요청했으나 해군도 항공력이 많이 소모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마무라 히토시 제8방명군 사령관이 2월 20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야마모토 히소로쿠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트루쿠 기지로 만나러 가서 과달카날 철수 작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81호 작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야마모토 제독은 항모 즈이호의 항공기들을 81호 작전에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대규모 작전 이전에는 항공 전력을 대량 동원해 이른바 항공 경멸전을 벌여 적의 항공대를 최대한 소진시키고 작전에 임했지만 과달카날 철수 작전이나 오카베지대 상륙 작전 등을 봤을 때 별 효용이 없었던 관계로 상륙 작전 시 선단 호위에 집중하기 위해 소수의 항공기만을 동원해 2월 20일에서 22일 사이 포트 모리스비 등의 연합군 시설을 야간 공격했지만 약간의 피해만을 주는데 그치고 맙니다. 시간은 흘러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예정대로 제41사단 주력이 외곽에 무사히 상륙합니다. 41사단은 보병제 237, 238, 239 연대를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사단 총 병력은 약 19,000명이었습니다. 20사단, 41사단 주력의 수송은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게 당연했고 라해에 상륙하게 될 51사단의 수송이 관건이었는데요. 라바울의 제8방명군에서는 51사단의 수송을 성공시키기 위해 2월 중순부터 육군 해군 협동으로 상세한 수송 계획을 고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연합군도 무언가 심상찮은 조짐을 간파했습니다. 일본군 3개 사단을 뉴기니에 상륙시키는 81호 작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3년 2월 7일 연합군은 주로 수송선단에 앞서 잠수함 수색 활동을 하는 일본군 수상기를 목격합니다. 이는 곧 어딘가에 일본군이 상륙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요. 미군 남서태평양 지역의 항공 전력을 총지휘하는 미 육군의 조지 케니 중장은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라바울 상공 정찰 비행을 강화하라고 명령합니다. 1943년 2월에는 거의 매일 밤 7기에서 10기의 폭격기가 포트 모레스비에서 출격해 라바울을 폭격했습니다. 포트 모레스비에서 라바울은 편도 3시간 비행거리였고 미군의 공중 정찰이 강화된 지 일주일이 지난 2월 14일 라바울에서 대규모 수송선단이 목격됩니다. 이때만 해도 미군은 이 수송선단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인 2월 14일 오전 4시경 총 30기의 B-17 폭격기와 4기의 B-24 폭격기가 라바울의 대규모 폭격을 실시해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렇지만 라바울 기지가 워낙 방대하고 물자도 많이 있어 결정적인 피해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틀 뒤인 2월 16일 호주와 미국 암호 해독부대가 일본군 통신을 해독해 일본군 수송대의 목적지가 동부 뉴기니의 외곽, 마당, 라해의 3개의 지역임을 알아냅니다. 이때는 이미 일본군 24단에 이어 41사단 주력의 외곽 상륙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미군이 현재 조만간에 실행될 상륙 관련 정보를 해독하고 있는 일본 육군 부대는 51사단일 수밖에 없었고 일본군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군은 바로 일본군 대부대 수송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1943년 2월 21일) 51사단 라해 수송과 관련해 일본 육군과 해군의 현지 협정이 체결됩니다. 구축함 8척과 수송선 8척이 동원될 이 작전 협정에는 작전과 관련된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었고 항해 루트는 라바울에서 출발해 지난번 오카베 지대처럼 남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통과해서 여기서 뉴기니와 뉴브리튼 섬 사이의 해협을 통과해 라해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뉴브리튼 섬 북쪽 항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역시 위험한 지역은 뉴기니를 끼고 해협을 통과해 내려와서 라해로 들어가는 구간이 될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해협이 뉴기니와 뉴브리튼 사이에 있고 비스마르크해와 솔로몬해를 연결합니다. 일본군 근거지인 마당과 라해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고 중간에 있는 운보이 섬을 사이에 두고 왼쪽이 비티아즈 해협, 오른쪽이 댐피어 해협입니다. 비티아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의 폭이 47km 정도이고 댐피어 해협은 23km 정도입니다. 비티아즈 해협 명칭은 1870년에 이곳을 지나간 러시아 군함 비티아즈의 이름을 따 지어졌고 댐피어 해협 명칭은 1700년 이곳을 지나간 영국 탐험가 윌리엄 댐피어의 이름을 따 지어집니다. 윌리엄 댐피어가 라바울이 위치한 뉴브리튼 섬의 이름을 지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일본군이 만든 작전 계획에 의한 정확한 루트는 일단 동쪽에서 접근해서 운보이섬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인 톨로키와 섬을 끼고 돌아서 댐피어 해협 쪽이 아닌 더 넓은 비티아즈 해협을 이용해 남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위함대를 통솔할 지휘관은 키무라 마사토미 해군 소장으로 하시모토 신타로 제독의 뒤를 이어 1943년 2월에 새로 제3수레전대의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51사단 수송대의 라바울 출발은 1943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으로 잠정 결정되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행할 수밖에 없는 51사단의 라해 수송. 이미 대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는 연합군에 맞서 일본군은 이 작전을 무사히 진행시킬 수 있을지 다음 영상에서 51사단 수송 작전의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1942년 2월) 하순 일본 육군 51사단을 뉴기니의 라해 지역으로 수송하기로 결정되었고 구체적인 이동 루트와 함께 세부 작전 계획 수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1사단은 2월 초부터 일찌감치 작전에 대비해 상륙, 조난 등 맹훈련을 거듭했고 아다치 하타조 제18군 사령관이 1943년 2월 22일 오전 10시 라해 상륙과 관련해 군 명령을 하달했고 이틀 뒤인 2월 24일 정오 51사단장이었던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이 라바울에서 간부들을 모아 라해 상륙 사단 명령을 하달합니다. 상륙하는 51사단 병력은 1943년 3월 1일 오전 1시경에 출발해 3월 3일 오후 6시 30분 라해항에 입항해서 양육 작업을 개시하고 3월 5일 오전 6시 30분까지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육군 제51사단은 1940년 7월에 일본 우츠노미야시에서 편성되었고 산하 66, 102, 155 이렇게 3개 보병연대가 있었는데 102연대는 지난번 오카베 지대의 일원으로 와우 전투에 참가해서 이미 뉴기니에 와 있었고 이번 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부대는 155연대를 주축으로 사단 본부격인 사단 전투사령소, 야포병 14연대 주력, 공병 51연대 주력에 사단 통신대 주력, 야전 고사포 대대 등이 같이 상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동하는 총 병력 숫자는 일본군 자료마다 전부 다른데 상륙작전 제18군 명령의 승선 구분표에는 5,916명, 남동 태평양 방면 관계 전보철에는 6,912명이고 제8방면군 이모토 쿠마오 참모의 업무 일지에는 약 7,5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후 출판된 일본 공식 자료에도 어느 숫자가 진짜인지는 유감스럽지만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특히 뉴기니 지역을 총괄하는 제18군 본부를 라해로 옮기기로 하고 51사단 본부와 함께 같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해를 가운데 두고 뉴기니와 솔로몬 제도를 관할하는 육군이 제8방면군이었다면 이에 대응하는 해군의 단위는 남동방면함대였습니다. 남동방면함대 산하에는 수상한 부대는 제8함대와 항공전력인 제11항공함대가 배속되어 있었는데 이번 작전에는 제8함대 소속 구축함 8척과 수송선 8척이 동원되었습니다. 구축함 8척은 차례대로 아라시오, 아사시오, 아사구모, 시키나미, 시라유키, 도키스카제, 그리고 우라나미와 유키카제였습니다. 라이로가는 제18군 전투사령소는 구축함 토키츠카제에 자리 잡았고 제51사단 전투사령소는 원래 아라시오를 타고 갈 예정이었다가 실제로는 유키카제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구축함 탑승은 아무래도 수송선보다 더 안전하게 마련인데 51사단 본부의 구축함 탑승과 관련해 어느 참모의 전후 증언에 의하면 51사단 사령부가 더 안전한 구축함에 타고 병사들은 약한 수송선에 타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18군 사령부에서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사령부가 상륙해 바로 지휘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51사단 사령부도 구축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작전으로 수송되는 전체 병력을 6,912명으로 본 자료에 의하면 구축함에 958명, 수송선에 5,954명이 탑승했다고 합니다. 구축함대를 이끄는 키무라 마사토미 제독은 시라유키에 탑승했습니다. 이전 오카베 지대를 태운 선단도 대규모 공격을 당했고 대규모 상륙 선단이 떠난다는 것을 미군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 뻔해서 이 작전에 임하는 일본군 지휘관들은 매우 불안해했는데요. 출항 전 육해군 지휘관들과 참모들이 모여서 무운 장구를 빌며 연회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군 수송선 노지마의 함장은 제8구축대 사령 사토 야스오 대좌에게 생還가능성이 없는 작전이기 때문에 이후 시신이나 수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사토 대좌는 자신이 탑승하는 아사시오가 호위하면 문제 없을 것이고 유사시 노지마의 승조원들은 꼭 구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2월 26일부터 병력의 수송선 탑승과 물자 탑재가 시작됐고 28일 오후까지 완료된 후 28일 오후 6시 30분에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이제 다음날 출항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과 달리 수송선들은 이름만 기록에 존재하고 사진은 거의 없는데요. 사진에 있는 해군 수송선 노지마 이외에 육군 수송선 오이가와마루, 타이메이마루, 켄부마루, 테이오마루, 아이오마루, 그리고 신나이마루, 교쿠세이마루 등 총 8척이었고 병력과 함께 운반하게 될 보급물자는 기록에 9,300세제곱미터 분량이라고 나와 있고 과달칸할 때 쓰였던 불침 드럼통 1,500개를 비롯해 다량의 항공유도 실렸는데 유폭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열물질은 전부 가장 작은 950톤급 켄부마루에 실렸습니다. 당시 맥어더 장군의 남서태평양 지역 미군 항공대는 지금도 존재하는 피프스 에어포스 제5공군이었는데 제5공군의 사령관이 조지 케니 중장이었고 케니 중장이 호주에 있는 사이 뉴기니의 항공대를 맡은 부사령관이 애니스 화이트헤드였습니다. 케니 중장은 맥어더 장군에게 임박한 일본군 수송대 출발을 보고한 후 포트 모레스비로 날아가 화이트헤드 부사령관과 일본 수송대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먼저 일본 수송대가 어떤 루트를 통해 오는지 추측을 해야 했는데 가장 가까운 길은 뉴브리튼 섬 남쪽으로 가는 길이고 북쪽 루트가 뉴브리튼 섬 북쪽으로 돌아 비티아즈 해협을 빠져나오는 길인데 북쪽 루트는 시간이 더 걸리고 해협을 통과하면서 좁은 수역에 갇힌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케니와 화이트헤드는 일본군의 항로를 알기 위해 이 지역의 일기예보를 참고했는데 남쪽 솔로몬의 지역은 일본군이 통과하는 기간의 날씨가 좋을 것이고 북쪽 비스마르크의 지역은 날씨가 매우 안 좋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케니 중장은 일본군이 수송선단을 최대한 연합군 공습으로부터 숨기기 위해 북쪽 루트를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 화이트헤드에게 항공기들을 미리 부나고나와 가까운 도도브라에 모아서 항공기들이 출격 시 날씨가 변덕스러운 오웬 스탠리 산맥을 넘어 비행할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케니 중장은 화이트헤드에게 수송선단 공격 작전을 맡기고 이날 오후 호주 브리즈번으로 돌아갔습니다. 화이트헤드 부사령관은 정찰 비행을 최대한 줄이고 공격 항공대를 보강시켜 폭격기 114대와 전투기 130대를
일본 수송부대를 공격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대가 출항했습니다. 심슨항은 라바울에 위치한 항구로 1차 대전 때는 호주군이 군항으로 사용했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일본군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수송부대는 1943년 3월 1일 오전 1시 각각의 함정이 라바울 심슨항을 출발해서 오전 1시 30분 심슨항 근해에서 선단을 구성하고 서쪽으로 항해를 개시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일단 수송선 8척이 4척으로 나뉘어져 2열 종대로 대열을 형성하고 구축함 8척이 수송선단을 에워싸는 방식으로 대형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일본군은 또한 육군항공대와 해군항공대가 나누어서 수송선단 상공 호위를 맡았는데요. 대략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상공 호위 임무를 교대했습니다. 일본군 계획에 의하면 3월 1일 오전에는 육군항공대, 오후에는 해군항공대가 상공 호위를 했고 3월 2일은 순서를 바꿔서 오전에 해군, 오후에 육군, 3월 3일은 다시 바꿔서 오전에 육군항공대, 오후에 해군항공대가 맡았고 3월 4일은 해군이 하루 종일 호위를 맡을 계획이었습니다. 이외에 해군이 날씨가 좋을 경우 2세기의 제로 전투기를 보내 상시 대잠 초계를 수행했습니다. 일본 수송부대는 느린 수송선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구축함 포함 전 함대가 9노트 이하로 항진해 비스마르크해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수송선에서는 식량 창고에 식자재를 아끼지 않고 탑승한 병사들에게 좋은 식사를 제공했지만 연합군이 뿌린 선전물을 보고 출항 전부터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해진 병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뉴기니와 뉴브리튼 섬 북쪽 지역의 여러 섬들을 일컬어 비스마르크 제도라고 칭하는데 1884년에 이 지역이 독일령 뉴기니의 영토가 되면서 이 지역 섬들과 바다 명칭이 독일 수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이름을 따 지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1차 대전 때까지 독일이 장악하고 있다가 독일이 1차 대전에 패하고 식민지를 잃는 바람에 호주에게 넘어왔다가 태평양 전쟁 발발 후 일본이 점거했습니다. (1943년 3월 1일) 오후 3시경 일본 함대의 위치는 이 정도로 추측되는데요. 이 시간쯤 남쪽에서 날아와 뉴브리튼 섬 북쪽 해안을 수색하던 미군 B-24 폭격기 한 대가 일본 수송부대를 발견합니다. 이 B-24 폭격기는 일본 함대에 총 14척의 함정이 있다고 보고하는데 일본 함대가 총 16척이었으니까 거의 정확하게 카운트한 셈입니다. 일본 함대를 처음 발견한 이 폭격기는 미스디드라는 노즈아트를 가진 B-24였고 승무원들은 대규모 일본 수송선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함대를 발견한 B-24 폭격기가 포트 모레스비에 이 사실을 타전할 때 이 무전을 일본 구축함에서 포착했고 함대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탑승한 일본군 간부들은 여기까지 발각 안 되고 온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B-24 폭격기는 오랜 시간 일본 함대를 따라다녔지만 상공 호위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폭격기에 대한 일본 항공기들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일본 작전 계획에 따르면 오후 1시 30분을 기준으로 해군 항공대 호위 차례인데 이날의 기록에 따르면 오후에 육군 차례였다고 나오기도 하고 미군 기록에는 일본기 공격이 없었다는데 일본 기록에는 공격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이쯤에서 상당히 기록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송선에 탑승했던 일본군 병사들에게도 등화관제 철저 등의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일본 함대를 발견한 것이 확실해지자 미군 항공대는 오후 5시 30분 포트 모레스비에서 폭격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거의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40분쯤 이미 계산된 일본 함대 위치에 도착했고 조명탄 12발과 폭탄 4발을 투하했으나 날이 너무 어두워 일본군에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일본군 기록에도 3월 1일 밤 연합군 항공기가 함대의 좌현 쪽에 조명탄을 연속 투척했으나 실제 공격은 없이 물러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연합군 항공대는 일본 수송부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못했으나 일본군의 규모, 현 위치, 그리고 작전 목표와 앞으로의 진로까지 파악한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군으로서도 이제 날이 밝으면 연합군의 공중 공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월 2일이 되고 연합군은 시간 낭비 없이 바로 공격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6시 30분 호주군 더글라스 A-20 해복 폭격기 6대가 라해 활주로를 공습했습니다. 일본 수송선단이 입항할 때 일본 항공대가 호위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에는 일본 함대의 위치가 연합군의 정찰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일본 해군 항공대 제로 전투기들이 세 파로 나뉘어져서 차례로 도착해 선단 호위 임무를 교대로 수행했습니다. 오전에는 또한 미군 P-38 라이트닝 전투기 편대도 근처 해역에 떠서 일본군 호위기들과 공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사이 미군은 B-17로 구성된 주 공격을 맡을 대규모 폭격대를 서둘러 이륙시킵니다. 한편 연합군 폭격기들은 1942년부터 매우 창의적인 폭격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에 대한 설명부터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폭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가 바로 급강화 폭격입니다. 이 그림에서 점선은 항공기의 진로를 뜻하고 실선은 폭탄의 궤적을 뜻합니다. 수평 폭격의 경우 폭탄의 궤적은 항공기의 고도나 속도, 바람 등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급강화 폭격의 경우에는 항공기 기체를 폭격 목표물을 바로 바라보는 식으로 두게 되므로 직선 시야만 확보하면 되고 여러 복잡한 계산 같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무거운 폭탄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보다 바람의 영향을 훨씬 덜 받아 명중률이 높게 됩니다. 각국은 이미 1920년대부터 급강화 폭격의 효율성에 눈을 떴고 1930년대에 각종 보격기들이 급강화 폭격기 역할을 맡아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은 급강화 폭격기의 전성시대로 독일의 슈투카, 미국의 돈틀리스, 일본의 99식 한폭 등이 활약했습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아야토산마루, 1만 톤에 육박하는 일본군 수송선인데 1942년 7월 21일 부나고나 지역의 일본군을 싣고와 상륙시키다 연합군의 공습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부나고나 전투가 1943년 1월에 끝나고 나서 아야토산마루는 고나 근처에 반쯤 침몰해 있는 상태로 있었고 고나의 난파선이라는 별명이 붙은 채로 연합군 폭격기들의 폭격훈련 목표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수평 폭격으로 아무리 연습을 해도 명중하는 폭탄이 거의 없자 이를 해안에서 바라보는 연합군 병사들의 조롱과 우스갯거리가 되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들은 유기니 지역에서 계속 일본 함정들의 폭격을 하면서 여러 척의 수송선 등을 격침시켰다고 보고했지만 포로신문이나 통신감청, 항공정찰로도 배가 침몰했으면 당연히 나와야 할 표류물이나 생존자, 기름자국, 구조작업 등이 있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서태평양 지역 항공전력을 총지휘하는 조지 케니 중장은 무언가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말로는 물수제비 폭격이라고도 불리우는 스킵 바밍은 다음과 같이 실행됩니다. 먼저 수평 폭격기가 높은 고도에서 출발해 약 60에서 75m 정도의 저고도까지 적함에 접근합니다. 낮은 고도에 다다를 때 폭격기의 속도는 시속 약 320에서 400km 정도입니다. 그런 다음 폭탄을 투하하는데 이 폭탄은 물수제비처럼 수면을 튀어서 적함 쪽으로 가고 5초 정도 폭발이 지연되도록 맞추어진 폭탄은 적함의 옆면 혹은 가라앉으면 수중에서 폭발합니다. 스킵 바밍과 비슷한 테크닉으로 항공기가 수면이 약 5m까지 저공 비행하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매스트 하이트 바밍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값비싼 어뢰보다 저렴한 일반 폭탄을 사용하고 어뢰는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스킵 바밍의 폭탄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함정을 때리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비슷한 방법이 함정뿐 아니라 위에 있는 그림과 같이 지상 구조물에 대해 쓰이기도 했는데요. 1943년 5월에 영국 폭격대가 이런 식으로 독일의 메너댐과 에더댐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킵 바밍 테크닉을 처음 쓴 것은 영국 폭격기들이었는데 사진에 나온 것 같은 브리스톨 블레나임 폭격기들이 2차 대전 발발 3일 후인 1939년 9월 4일 독일 빌헬름스하펜 근방의 선박을 이 방법을 이용해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 발발 전인 1941년 8월 당시 미 육군항공대 총사령관이었던 헨리 아놀드 중장이
영국군 지휘관들과의 회의에서 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미군에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후반기부터는 뉴기니에서도 조지 케니 중장을 중심으로 맹훈련을 거듭했고 1942년 11월에는 스키 파밍을 이용해 라바울의 일본 함정들을 공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고도에서 적함에 접근한다는 것은 폭격 조준기 얘기를 할 때 다루었던 적의 대공포와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폭격기에 다량의 기관총을 설치해서 적함의 대공 능력을 제압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런 식의 개조는 A-20 등 다른 폭격기와 더불어 B-25 미첼 중폭격기에도 행해졌습니다. 적함의 대공포 제압을 위해 59경 브라우닝 기관총을 총 8정 앞쪽에 설치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폭격기 앞머리 부분에 4정, 양옆에 2정씩을 배치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2011년 에어쇼에서의 사진을 보면 모델과 기관총 배치 모양은 좀 다르지만 어떤 식으로 브라우닝 기관총에 급탄이 이루어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일본군을 공격할 때에는 먼저 이렇게 개조된 폭격기가 59경 기관총 8정으로 먼저 기총 소사를 통해 적함의 대공포를 약화시키고 그 후에 다른 폭격기들이 스키 파밍을 실시하게 됩니다. 미군 항공대가 1942년 말과 43년 초에 걸쳐 이렇게 폭격기를 개조하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을 때 대규모 일본군 수송선단이 3월 1일에 라바우를 떠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43년 3월 2일) 오전 일본 수송선단은 뉴브리튼 섬을 거의 지나 비티아즈 해협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고 공중에서는 일본군 호위기들과 미군 전투기들이 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계속 서쪽으로 전진하는 동안 B-17 폭격기들이 일본 함대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B-17 편대는 일본 구축함들의 대공포화와 호위기들을 뚫고 수평 폭격을 시도했고 오전 10시 16분 2발의 폭탄이 일본 수송선 교쿠세이 마루에 명중했습니다. 교쿠세이 마루는 수송선 8척 중 4번째로 큰 배로 약 1,500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폭탄 2발을 맞고 20분 후에 대열을 이탈해서 70분 뒤에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교쿠세이 마루는 피탄 후 탄약과 휘발유 창고에 화재가 번져 금방 침몰해 버린 것인데요. 구축함 아사구모와 유키카제가 918명의 생존자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지역 상공에 계속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구축함 아사구모와 유키카제는 51사단 본부와 교쿠세이 마루 생존자들과 함께 먼저 라에로 전속력으로 항진해 3월 3일 0시 라에에 도착해 병력을 상륙시킵니다. 3월 2일 오후에도 B-17 폭격기의 공격이 이어졌으나 일본 수송선단의 피해는 거의 없었고 밤이 되면서 일본 선단은 비티아즈 해협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연합군 측에서는 카탈리나 비행정이 밤 동안 일본 수송선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날 라바울의 일본군 지휘부에서는 공격을 받아 수송선 한 척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후의 수송작전 성공 확률에 대해 비관적인 예측이 퍼졌다고 일본군 기록에 전해옵니다. 일본 함대의 전진은 예정보다 2시간 정도 빨리 진행돼 시간 조정을 위해 일단 침로를 서쪽으로 돌려 시간을 조금 보낸 후 일몰 후 해협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3일 날이 밝고 일본 수송선단은 밤새 비티아즈 해협을 지나 오전 6시 45분에 지금 표시된 이 위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날은 해협 남쪽 해역에 날씨가 쾌청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새벽부터 호주군 뇌격기 편대가 공격을 시도했으나 일본 함대에 큰 피해는 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포트 모레스비의 연합군 지휘부는 다가오는 일본 수송선단에 집중 공격을 계획합니다. 이 공격은 호주군 항공대와 미군 항공대의 연합작전으로 실행됩니다. 한편 아사구모와 유키카제는 라에에 병력을 상륙시키고 오전 5시경 다시 선단으로 돌아왔습니다. 3월 3일 낮의 공격이 일본 선단이 라에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호주 항공대에서는 브리스톨 보호파이터 전투기 13대가 출격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호주군 장병들은 다가오는 전투에 매우 기대에 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곧이어 A-20 폭격기와 B-17, B-25 폭격기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연합군 항공대는 오전 9시 케이프 워드 헌트 지역에 도착했고 P-38 전투기까지 총 120대의 항공기가 모인 것은 뉴기니 전역 시작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연합군 항공대는 바로 일본 수송선단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연습했던 스킵 파밍의 위력을 일본 수송선단에 보여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기록에 따른 각 구축함과 수송선의 위치를 보면 위와 같습니다. 한편 일본 선단은 오전 9시 50분경 몰려오는 연합군 항공대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 항공대의 초반 공격에 대해서는 기암 시라유키에서의 장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연합군 항공대가 나타나고 나서 A-20 경폭격기가 고도 약 10m에서 시라유키로 다가와 기총소사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이 공격이 끝난 다음 일본 기록에 기체의 종류가 특정되지 않은 폭격기가 또 다가와서 어뢰로 보이는 폭탄을 투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바다로 투하하니 당연히 어뢰로 보였을 테고 모든 승조원이 어뢰라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폭격기가 저고도로 날아가는 사이 이 어뢰로 보였던 물건은 수면 위를 튀어 시라유키로 다가왔고 후방 3번 탄약고 부근의 명중에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일본군이 어뢰로 알았던 것은 바로 스킵 파밍으로 떨어뜨린 폭탄이었던 것입니다. 이후 폭발로 시라유키의 뒷부분이 마치 양갱을 칼로 썰어 넣은 것처럼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물수제비 폭격을 이제 본격적으로 당하게 될 일본 수송선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 비스마르크 해전 마지막 회에서 상세한 전투 상황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기록에 나와 있는 전투 시작 전의 상황을 보면 오전 10시 P-38, A-20, B-17 등 100여 대 이상의 연합군 항공기들이 대거 남쪽 해상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 해상은 날씨가 화창해서 다가오는 연합군 항공기가 잘 보였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일본군 기록에도 적기 대군이라고 표현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항공기를 목격했음을 알려줍니다. 출항 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대규모 공습을 당한 일본 수송선단으로서는 연합군 항공대로 인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실제 교전이 벌어진 지역은 뉴기니 해안가 핀시아펜이라는 곳에서 약 100km 정도 남동쪽으로 떨어진 해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일본 선단 상공에는 연합군 항공대 도착보다 2시간 이른 오전 8시에 제로기 14대, 그리고 오전 9시경에 다시 제로기 12대가 도착해 상공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합군 항공대가 다다를 즈음 항모 즈이호의 제로기 15대도 상공에 합류해서 일본군 호위기는 총 41대가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수제비 폭격을 위해 연합군 폭격기들이 초저공으로 올 것이라고는 예측 못한 제로기들은 전부 중고도 내지 고고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물수제비 폭격을 펼치는 연합군 항공대가 일본군 판단에 허를 찔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수제비 폭격을 일본 해군에서는 되튄다는 뜻의 반도라는 말을 넣어 반도 폭격이라고 하고, 육군에서는 튀어서 나른다는 뜻의 도비 폭격이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연합군 항공대는 모든 폭격기가 한 방향에서 일본 선단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고도에서 전투기와 폭격기가 접근해 수평 폭격과 물수제비 폭격을 같이 펼쳤고, 각각의 구축함들과 수송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일본군 전투 기록에는 이 대목 이후 전투 과정을 매우 축약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 전투 과정을 대략적으로 묘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일본 기록에 따른 각 구축함과 수송선의 위치입니다. 구축함이 붉은색, 수송선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흰색 화살표는 일본군 자료에서 표시해놓은 연합군 폭격기의 공격 방향인데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거의 모든 함정에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함들도 한쪽에서 나타난 연합군 편대가 퍼지면서 전 방향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화살표는 대략적인 전개 상황만을 나타내고 공격이 정확히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대부분의 항공기들이 이 사이 한 척 이상의 일본 함정을 계속 공격해서 전투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전투 시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바로 6,500톤급 수송선 오이가와 마루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송선에 탑승하고 있던 마치다 타츠에라는 이름의 병사는 동료들과 갑판에 모여서 장교의 훈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 장교는 일본군이 이미 연합군 비행장을 폭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폭격을 받을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장교의 훈화가 계속되는 동안 멀리서 연합군 폭격기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장교의 훈화를 중간에 방해할 엄두가 안 났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하늘을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그 장교의 훈화가 끝났고 병사들은 빛의 속도로 대피할 수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구축함들과 수송선들은 다가오는 연합군 항공대에 맞서 서둘러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제로 전투기들이 있던 7,000피트, 약 2,100m 상공에서는 수평 폭격을 시도하는 연합군 B-17 폭격기들이 다가와 폭탄을 떨어뜨렸고 이를 놓치지 않은 제로 전투기들과 교전이 벌어지는 사이 P-38 전투기들도 반격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수평 폭격을 한 연합군 폭격기들은 폭탄을 피하려고 회피 기동을 하는 일본 함대의 대형을 어지럽혔고 대공포화가 이 폭격기들에 집중되는 사이 연합군이 계획한 스킵파밍을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서 양동 작전으로는 성과를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일본 함들도 높은 고도로 오는 폭격기에 대공포화를 집중시키고 낮은 고도로 내려오는 항공기들은 어뢰를 투하할 테니 회피 기동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합군 자료에 의하면 일본군 대공포화는 상당히 정확해서 약 10km 거리에서 날아온 대공포탄이 연합군 항공기에서 약 100m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또한 각 구축함 간의 사격 통제 등 대공 협조 체계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연합군 항공대는 계획한 대로 먼저 구축함과 수송선에 대한 기총 소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당시 항진하는 일본 수송선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가는 연합군 항공기가 보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기관총 사격을 받고 있는 일본 수송선의 모습을 항공기 내에서 찍은 것이 보입니다. 이 기체는 호주군 보파이터 전투기 편대 중 하나로 20mm 기관포 4문과 7.7mm 기관총 6정으로 일본 함들의 집중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호주 종군 기자 데미안 페어러가 직접 보파이터 전투기에 타고 찍은 필름 중 일부입니다. 일본 구축함들과 수송선의 대공포, 함교의 인원들은 이 기총소사로 큰 인명피해를 입었고 20mm 포를 제대로 맞은 수송선은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보파이터와 함께 B-25 편대도 기총소사에 들어갔고 이후의 폭격과 큰 시간차는 없었습니다. 일본 증언에 의하면 기암 시라유키가 기총소사로 인해 함교 인원 거의 대부분이 사상자가 되었고 키무라 마사토미 제독도 왼쪽 허벅지, 오른쪽 어깨, 그리고 배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시라유키는 곧 물수제비 폭격을 맞았고 그 이후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대로입니다. 기총소사와 폭격은 일본 수송선단의 다른 배들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수송선 타이메이마루가 공격당하는 모습을 근접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은 어느 일본 수송선에 폭탄 한 발이 명중하고 한 발은 뒤쪽으로 빗나가는 모습입니다. 원래 전투 중에는 항공기들 간의 통신을 중요한 메시지로 제한하지만 명중탄이 거듭되면서 연합군 항공기들 간의 통신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항공기가 달려들어 일본 수송선단을 공격했고 테이오마루에는 6발의 폭탄이 명중하는 등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일본 수송선단은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구축함 토키츠카제도 집중 폭격을 받아 오전 10시 9분 항행 불능이 되고 여기 타고 있던 아다치아타조 제18군 사령관 등도 유키카제로 옮겨 탑니다. 토키츠카제는 이후 자침 처분됩니다. 전투 초반에 결정적인 피해를 입은 구축함 중 하나가 바로 아라시오입니다. 아라시오는 3발의 직격탄을 맞아 함교가 완전히 파괴되고 2번 포탑과 함미 부분도 파괴됩니다. 함교를 맞춘 명중탄으로 쿠보키 히데오 함장과 육해군 장교 전체, 종군 기자까지 전부 전사합니다. 아라시오는 이후 수송선 노지마와 충돌해 선수도 크게 파괴되었고 항행 불능이 된 후 생존자를 아사시오로 옮기고 그대로 버려졌다가 3월 4일에 침몰합니다. 아라시오와 충돌해 큰 피해를 입은 노지마도 이어 폭탄이 명중해 곧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이 폭격을 받고 나무 막대기처럼 하늘 위로 치솟은 후 바다로 떨어지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연료를 가득 실은 소형 수송선 켄부마루도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중탄을 맞고 잠시 후 유폭되는 바람에 그대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수제비 폭격뿐 아니라 수평 폭격도 계속 이어져 공격이 시작된 지 15분이 지난 오전 10시 15분 수송선 7척 전부 그리고 구축함 3척이 다수의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일본 기록에 따르면 연합군 항공대가 공격을 마치고 물러난 것은 10시 30분경이었습니다. 연합군 폭격기, 전투기들과 일본군 항공기 간의 공중전은
서로 간에 큰 피해는 못 주었고 피해 규모는 자료마다 다르지만 양쪽 전부 5대 이하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라시오와 노지마의 생존자 구조 작업을 하던 구축함 아사시오는 오전 공습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들이닥친 연합군 항공대에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출항 전 유사시 생존자 구조를 수송선 노지마의 마츠모토 카메타로 함장에게 약속했던 제8구축대 사령 사토 야스오 대장은 본인이 탑승했던 아사시오가 침몰하면서 전사했고 노지마의 마츠모토 함장은 구조되어 생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송작전에 참가한 일본 구축함 8척 중에서 시라유키, 아라시오, 토키츠카제, 아사시오의 4척이 침몰했습니다. 총 16척 중 12척이 침몰한 이 해전에서 구축함 유키카제는 아사구모와 함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아 기적의 구축함으로서의 신화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일본군 수송선 7척은 대부분 전투 개시 이후 10여 분 만에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일본 기록에 있는 각 수송선의 대략적인 기관 정지 시각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군 수송선 7척은 3월 3일 오전부터 4일 오전에 걸쳐 전부 침몰하게 됩니다. 오후부터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어 라바울에서는 구축함 하치유키가 전투 해역으로 급파되었고 생존 구축함 우라나미와 함께 약 2,700명의 생존자를 라바울로 철수시킵니다. 나머지 구축함 3척은 히신에 있다가 다시 생존자 구조에 나섰으며 연합군 항공기들이 해역에 나타나 생존자들에게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구축함 아사시오는 생존자 구조 과정에서 공격을 당해 침몰했고 나머지 구축함 3척은 3월 5일 정오경까지 라바울로 전부 귀환합니다. 3월 3일 밤은 전투 해역의 파고가 높아 많은 생존자들이 결국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육군을 중심으로 생존자들을 뉴기니에 상륙시키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물자를 다 잃은 상태에서 가봤자 의미 있는 전력도 안 된다는 해군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소수의 병사들이 표류해서 해안에 다다랐으나 일부는 구조되고 일부는 포로로 잡히고 일부는 원주민에 살해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수송선에 탑승한 6,900여 명의 51사단 병력 중에 대체적인 숫자만 살펴보면 약 1,200명이 라에에 상륙하고 약 2,700명이 구조 후 라바울로 귀환했고 약 3,000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왼쪽 편이 비티아즈 해협, 오른쪽 편이 댐피어 해협인데 일본 측에서는 두 개를 통틀어 댐피어 해협이라고 부른 경우가 많아서 이 전투를 비스마르크해 해전이라는 명칭 이외에 담피루의 비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후 일본군의 뉴기니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합군 항공력이 우세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무리인 작전이었던 데다가 일본군이 전혀 예상 못한 연합군의 초저고도 폭격이 통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온 아다치 하타조 제18군 사령관은 귀환 후 보고에서 이런 원시적 상륙 작전은 앞으로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달카날 철수 작전에서 구축함 한 척만을 잃은 일본 해군도 이번에 하루 만에 귀중한 구축함 4척을 잃어 정말 뼈아픈 결과를 통감해야 했습니다. 또한 육군이 남은 병력이라도 상륙시키자고 요청했을 때 해군은 이를 거절하면서 물자 없이 병력만 상륙시키면 이후 여러 곳에 민폐를 끼치게 된다고 말한 기록이 있어 작전 실패 후 해군의 불편한 감정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단을 이끌었던 키무라 마사토미 제독은 한 달도 안 되어 제3수레전대 지휘관에서 물러납니다. 선단이 전멸한 3월 3일 이 소식이 히로히토에게도 전해졌으며 3월 4일 히로히토는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번 일은 좋은 교훈이고 앞으로 항공 전력을 증강시키고 뉴기니의 도로를 만들어 라에와 살라마우아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면서 이후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또한 나가노 오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에게도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전화위복으로 삼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큰 승리를 거둔 연합군 측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맥어더 장군도 휘하 장병들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 격려했고 케니 장군도 항공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커틴 호주 수상, 처칠 영국 수상으로부터 축전이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비스마르크 해전은 연합군의 큰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